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기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단장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제가 LG 생활건강에서 화장품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뭐 ICT나 이런 쪽에 제가 뭐 지식이 뭐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뭐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이제 기술 사업화나 기술 가치 평가라는 거는 뭐 이런 그 분야의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아무래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게 와서 보니까 그 참석하신 분들이 좀 다양한 기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는 이런 기술 사업화나 뭐 기술 금융,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 사업화에 대한 좀 기본적인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것들하고 그럼 기술 가치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기술 사업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특허도 출원하고 연구개발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또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공장에서 제품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팔아서 이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벌게 되면은 그런 돈을 번 걸 다시 연구개발 자원에 투자를 해서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선순환되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술 사업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술 사업화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좁은 범위의 기술 사업화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술 사업화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뭐 기술이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기술 사업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제품을 팔고 뭐 사업하라고 이런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뭐 돈도 많고 뭐 이런 투자할 돈도 많이 있고 모든 그런 뭐 설비가 갖춰져 있고 생산을 잘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판매망이 갖춰져서 시장에 판매를 잘하고 이렇게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정말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이런 생산에 투자할 돈이 없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이런 기술을 그러면 시장에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뭐 사장돼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술 사업하고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사업화의 좀 유형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기술 이전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기술을 본인은 직접 사업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해서 결국 기술 이전을 한다는 말은 그 기술을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팔게 되면은 그 돈을 받아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돈을 벌게 되고 그 기술을 가져가는 사람은 적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해서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고 그런 기술 이전을 하는 양도라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이전을 하고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제 기술 가치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기술을 팔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이 특허를 얼마를 받아야 되지? 아니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특허를 얼마를 주고 사면 적당한 가격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 기술이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 기술을 팔 때 어느 정도 가치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기술 가치 평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사업화나 이런 기술 이전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사실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실시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기술 지도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우리가 뭐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특허라는 그 기술을 상대방한테 권리를 준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권리를 가져간 사람이 특허 자체만 가지고서는 기술 개발을 완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제로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 특허 내용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이제 어떻게 기술 지도를 받아서 완벽하게 그 기술이 이전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뭐 기술 이전이나 기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기술 거래에 대한 뭐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이슈되는 부분이 기술 지도입니다. 그 기술 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 계약서나 이런 그때 명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좀 분쟁이 발생될 그럴 위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을 팔 때야 내가 이런 기술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뭐 기술이 잘 전수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술이 이전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또 기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때 아, 이 기술만 받으면은 제품화해서 뭐 정상적으로 제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로 받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잘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서로 아, 내가 기술을 다 줬는데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분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기술 지도라는 부분들이 그런 계약서나 협약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꼭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공동 연구나 기술 창업, 뭐 합작 투자, 지주회사 인수합병 이러한 내용들은 다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만약에 자기가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그 사업을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은 예전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그냥 주변에 뭐 친지나 아니면 부모, 뭐 형제 이런 쪽에 돈을 빌려가지고 뭐 투자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돼도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아, 당신 집 있습니까? 땅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땅이 없고 집도 없는데 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빌려준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정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여기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 공정한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아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은행에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술 금융입니다. 기술 금융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기술 금융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기술에 대한 어떤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기술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보면 이제 기술 이런 뭐 기술 사업화의 다양한 유형들이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전에 기술 가치 평가가 좀 선행이 돼야지 이러한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사업화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 기술 수용 확산 주기라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단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 여기 혁신 수용자라고 2.5%의 혁신 수용자하고 조기 수용자라고 13.5%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출시되면은 그냥 그 별 문제가 없는 한 16% 정도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보는 겁니다. 16%는. 근데 그 조기 수용자를 넘어서 초기 다수 수용자로 넘어가면은 이게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이 조기 수용자를 넘어서 초기 다수 수용자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제품에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이런 확산 주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할 때도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단계에 가기 때문에 이 제품이 향후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냐, 이러한 것들을 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 조기 수용자에서 초기 다수 수용자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K점이라고 하고, 이런 K점을 좀 극복하면 어쨌든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기술 성숙도 단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술 사업화나 기술 가치 평가에서 이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아니면은 기술 가치 평가를 할 때 이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부 과제를 평가하시거나 아니면 정부 과제 지원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 단계가 어느 단계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기초 연구 단계냐, 시작품 단계냐, 제품화 단계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 사업화가 좀 진행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7단계 이상은 기술 사업화의 어쨌든 상용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7단계 이상은 되어야지 이 기술은 시장에서 바로 제품 적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이 김연아 선수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좋은 사례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김연아 선수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김연아가 그 예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의 그 당시에 금메달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신문에 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금메달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코로나가 그래 질문을 못 드리고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얼마 정도 될 거냐 물으면 어떤 분들은 100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억 아니면은 50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원. 6조 원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6조 원이나 될까? 좀 의아해 하시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 기술 가치 평가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기술 가치 평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왜 그렇게 도출이 된 거냐. 만 6조 원이면 왜 6조 원이 그렇게 6조 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냐. 어쨌든 그런 근거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문상에서의 근거는 뭔가 하면 김연아가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0.5% 높아졌다고 합니다. 0.5% 높아지면은 보통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1% 높아지면은 12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0.5% 높아졌기 때문에 약 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메달의 가치를 6조 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신문에 그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6조 원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6조 원이 아니라 나는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면 아마 그분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김연아가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광고에 출연하고 아니면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그 당시 번 돈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나는 그걸로 한 10억 정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10억이냐? 100억인데 왜 100억이냐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 가치가 정확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가치 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로 이제 기술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데 따라서 이 기술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거냐. 그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연아 선수가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땄는 시점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현재 시점하고 그 당시 시점에 금메달의 가치를 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의 그 금메달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아마 대부분 낮아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김연아는 광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술의 가치가 좀 낮아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낮아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기술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가치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언제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김연아의 금메달의 가치하고 일본 입장에서의 금메달의 가치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누가 사업화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작은 벤처기업이 동일한 기술인데 벤처기업이 사업화하는 거하고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거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드리면 이 가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용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느냐,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술을 누가 사업하느냐, 이 사업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한 80% 이상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니 기술이라는 거 특허를 가치평가하는데 왜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냐.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누가 사업화하든지 어느 시점에 평가하든지 나는 이 기술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이런 조건 때문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왜 달라져야 되는지를 이해하셨을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렇다면은 좋은 기술을 높은 가치, 가치의 어쨌든 금액이 높게 나오는 기술은 어떤 기술들이 이제 가치가 높게 나올 거냐 이런 걸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 기술 개발자 관점에서 가치가 높은 기술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시장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그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술자 관점에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술자들은 어떤 거를 중요시하나요? 기존에 있는 어떤 기술 개발된 것보다 좀 더 혁신적이냐? 아니면 뭘 제품을 생산하는데 뭐 기존에는 1시간에 할 거를 지금 뭐 10분 만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정보통신 분야 같으면은 뭐 어떤 속도가 뭐 예전에는 뭐 100인데 지금 한 1000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를 할 겁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광고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런 기술이 혁신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 판단하기보다는 홍보를 잘한다든가 마케팅을 잘한다든가 광고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자적인 관점하고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술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은 워낙 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관점이고 결국은 이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것 자체가 기술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기술로 인해서 발생돼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기술 가치 평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어쨌든 관점에서의 기술의 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술자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기술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은. 그렇지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 관점에서 이런 기술의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데서 제가 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들이 이제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이게 기술 가치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뭐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가치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전문가의 관점 이런 따라서 주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치의 좀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인 가치.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하면 가치 평가라고 하면 이 기술이 얼마냐 돈으로 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뭐 2000만 원이냐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가치 평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경제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 평가의 세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냐, 언제 평가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가치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가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가치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주관적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주관적으로 나오는 거는 맞거든요. 주관적으로 나오는 건 맞지만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할 거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 뭐 표준화 한다든지, 뭐 개념 정립을 어떻게 돼 있다든지,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준을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최소한의 그 주관적인 것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요인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주관화의 어쨌든 그런 뭐 편차를 좀 줄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치 평가를 좀 객관화시키는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자산이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제 그런 자산들하고 달라가지고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특수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모여가지고 상품을 만들게 되고 이런 상품에 대한 어떤 특수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면은 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기술 자체로 보면은 어쨌든 기술 완성도가 이렇게 완성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기술 시간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기술 적용 분야가 요즘은 워낙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분야에 딱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많이 좀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게 결국은 돈을 얼마 벌 수 있는 거냐. 제가 계속 이 돈을 너무 자꾸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돈을 얼마 벌 수 있는 거냐. 이 기술 가져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기술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라는 게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시장 가치라고 IVS라고 나와 있는데 IVS가 뭔가 하면은 이제 국제 가치 평가 기준입니다. 국제 가치 평가 기준에 보면은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기술 가치 평가에서 말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건데 시장 가치라는 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적절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말, 이루어진 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팔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에서 뭐 짜고 치는 거래가 아닌, 그죠? 구매나 판매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평가일 현재의 재산권의 최종 교환가액이고 거래 상방은 관련 지식이 있고 신중하며 자유의지로 행동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면 어느 한 가지 개념이라도 훼손되면 비시장 가치라고 이야기되어 있다. 그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그 시장 가치를 반영된 것이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다른 평가나 이런 것도 이런 단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본평가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8주 정도 시간을 잡고 이렇게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8주 정도를 하게 되는데 한 명이 다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어쨌든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3명이나 4명을 어떤 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가 하면 이제 뭐 기술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술 전문가가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특허다 그러면은 특허에 대한 어떤 권리성이나 뭐 이런 특허에 대한 권리 범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변리사분이나 아니면 뭐 특허 쪽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또 파악하고 과연 얼마나 수익을 창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사업 전문가 이래 가지고 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서 한 8주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8주 정도 수행하면은 그러면 가치 평가를 맡기면은 돈을 얼마나 주면은 가치 평가를 맡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건을 가치 평가를. 만약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를 가치 평가를 의뢰를 하면은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뭐 싸게 하는 데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비싼 데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의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들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복잡하고 어렵다 보면 그 정도의 수입료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게 가치 평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데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데는 뭐 100만 원 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좀 아무래도 그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기술 가치 평가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나도 이 기술 가치 평가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시면은 나중에 돈도 벌 수 있어요. 기술 가치 평가하면 참여하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 그럼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2천만 원이니까 4명이 참여하니까 한 500만 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500만 원 안 주더라고요. 500만 원 안 주고 얼마 주는가 하면 한 150만 원 이렇게 안 줘요. 150만 원, 200만 원, 많이 주면 2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쪽에 좀 경험이 있고 많이 좀 참여하시면 뭐 아르바이트 용돈벌이 비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나 뭐 특허에 대한 권리적인 내용, 시장적인 내용, 사업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기술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뭐 권리 안정성, 시장 개요, 시장 환경 분석. 아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거 기술가치 평가 아니고 일반 시장성 평가나 아니면 사업성 평가도 저런 거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술가치 평가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술가치 평가를 한번 의뢰를 함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냐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평가하는 거냐. 굳이 이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가치 평가 금액만 나오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복잡하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은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주요 요인들을 발굴을 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이 기술 기여도나 기술의 경제적 수명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제가 뒤편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기술을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기술을 시장에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 제품이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은 주구장창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이 시장에서 몇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기술은 뭐 5년 동안 이 기술의 수명이 존재하는가 하면 어떤 기술 수명은 뭐 10년, 20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술에 대한 어쨌든 경제적 수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기술 수명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그러면 이 기술로 인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을 뭐 5년 동안 기술 수명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뭐 매출을 발생시켜서 이익을 봤더니 이익의 합이 얼마냐고 봤더니 한 10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통해서 5년 동안의 기술 수명 기간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이면은 이 10억이 기술이 좋아서 된 거냐? 기술이 좋아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판매를 잘해서 아니면 영업을 잘해서 뭐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요인들을 제외하고 과연 기술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이 기술은 이 기술로 인해서 돈을 10억을 벌었는데 봤더니 이 기술이 한 30% 정도 기여를 했네. 그러면 이 기술의 가치는 3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할인율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1억이라는 가치하고 1년 후에 1억이라는 가치, 2년 후에 1억이라는 가치는 같지 않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행 이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자율로 감안하면은 1년 후에 1억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1억보다 조금 모자랄 거예요. 이자를 따지면. 그죠? 근데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데서 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가 발생되는 이익들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현재 가치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은행 이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위험률의 개념인 거예요. 위험률. 위험률이 내가 사업을 하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2년 후에 될지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큰 특히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애초에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하고 작은 기업이 사업하는 거하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리스크가 삼성전자가 훨씬 낮은 거예요. 그죠? 중소기업 작은 벤처기업하면 리스크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더라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할인을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가져왔을 때 그 합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할인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매출액. 내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추정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앞에 나와 있는 기술이나 시장, 사업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함으로 이 기술들이 이 정도의 수명 가져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기술 가치 평가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기술성, 시장성 분석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가치 평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치 평가를 잘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뒷부분은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권리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앞에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평가 요인들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온 자료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뭐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럼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을 분석한다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평가라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 인한 비즈니스의 평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평가라는 게 이렇게 뭐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가치 평가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뭐 선사시대 막 이런 데 보면 물물 교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돌도끼를 갖고 와서 뭐 식량 뭐 곡식으로 바꾸고 그래요. 그죠? 그러한 것들도 다 하게 되려면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가 얘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의 비율로 적당하게 하면 좋을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역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해상무역, 특히 해상무역이 발달되면서 물건을 배에 싣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침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치평가가 좀 많이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치평가라는 게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많이 망할 때 가치평가가 많이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망한다는 말은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잖아요. 청산하면은 뭐 M&A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뭐 문을 닫게 되면은 빚도 청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사실은 가치 평가에 어쨌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가치 평가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공황이나 이런 거 닥쳤을 때 그 지금 보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들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가치 평가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평가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런 무형기술 위주의 지식개발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뭐 기업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가치평가라는 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용도로 보면 이제 다양하게 뭐 거래뿐만 아니라 어쨌든 투자나 이런 담보대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대출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뭐 전략기획용으로 많이 하고 특허권 침해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보면 담보 보증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하는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기술 가치 평가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평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이 CPA 가진 그 공인회계사 가진 분들이 다 가치 평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야 너네 가치 평가하면은 어떤 데서 수임 제일 많이 받아 물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혼이 왜 가치평가 이혼하는데 왜 가치평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혼할 때 보면 뭐 제일 크게 이제 좌우하는 게 영업권 평가. 이래서 같이 사업을 뭐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식당을 이렇게 반을 쪼갤 수 없잖아요. 뭐 커피잔 이런 거 나누면 되겠지만 나눌 수 없는 영업권 어떻게 나눌 거냐. 아니면 뭐 이 부부가 갈라서는 데서 가지고 이 사람한테 위자료를 받을 때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거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 가치평가 건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혼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남녀지간의 이혼이 아니라 회사가 동업을 하다가 이렇게 뭐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용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술 제공자하고 기술 도입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도 기술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기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적정한 협상 범위를 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술 가치 평가를 받으면은 만약 1억이라는 가치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1억이 마치 가격으로 생각하는 건데 가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1억이라는 가치 평가 금액은 내가 이 기술을 1억 정도의 선에서 좀 조정을 해서 팔 수 있겠구나. 아니면 1억 정도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지. 그 가치평가가 1억이라고 어디 가서 내가 1억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1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형자산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국제가치평가 기준에 보면은 뭐 시장 관련된 것, 고객 관련된 것, 예술 관련된 것, 계약 관련된 것, 뭐 기술 기반이 이렇게 한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새로 최근에 이제 무형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가치평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ICT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도 보면은 산업재산권이나 이런 정보 이런 쪽에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어쨌든 가치평가가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괜찮나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 괜찮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치평가의 뭐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뭐 대충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가치평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은 사실 가치평가의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앞에 부분에 이런 요인들만 적절하게 도출이 되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계산식에 넣어서 엑셀만 잘하면은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한 어쨌든 그런 이런 방법에 대한 이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이 기술가치평가 접근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3가지 접근법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 접근법이 3가지밖에 없냐? 가치평가하는데 3가지만 하면 되는 거냐? 3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접근법 밑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3가지 접근법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점에 어쨌든 문제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을 과거 시점으로 보는 거냐,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냐, 미래 시점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이 가치평가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3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거 시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에 받으면 되지? 얼마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2년 동안 열심히 개발했는데 연구개발비니 뭐 어떤 비용도 재료비니 많이 들 거잖아요. 그 비용들이 한 2억 정도 들어갔어요.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내가 최소한 2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투입된 비용이 2억이니까 2억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과거 시점에 투입된 비용을 보는 게 우리가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비용 접근법이라고. 비용이 얼마나 투입된 거냐. 두 번째는 시장 접근법입니다. 시장 접근법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일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가격 보시면 돼요.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러 어느 뭐 어디 여기 뭐 곤지암인데 곤지암에 무슨 동에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그럼 부동산에 가잖아요. 부동산 가서 내가 이 아파트에 뭐 30평을 살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에서 5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5억이에요?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얼마 전에 이거하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똑같은 비슷한 층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5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보통. 그죠? 최근 거래된 가격을 기반으로 이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 가격. 기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와 기술, 유사한 기술이 판매된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그게 1억에 판매됐더라. 그러면 이 기술은 1억 정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 조정 요인들이 있겠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층수에 따라서 아니면 아파트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따라서 가관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인컴 어프로치라고 그러고 우리 소득 접근법입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앞전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 돈을 얼마 벌 수 있을 거냐. 그건 이 기술을 가지고 뭐 몇 년 동안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돼서 위험률을 감안해서 할인했더니 얼마 정도 나오더라. 거기에 기술 기여도가 얼마니까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미래의 인컴 어프로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치 평가를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가 이게 시장 접근법. 시장 접근법은 현재의 그 가치를 제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접근법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접근법이라는 거는 어때요? 이거 아파트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만 기술은 이 동일한 기술이 거래된 사례를 찾기도 어렵고 그 거래된 내용들이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입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장에 대해서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코스트 어프로치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사용된 비용들이 정확하게 그 비용이 어떻게 차입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어렵고 또 옛날 자료다 보니까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인컴 어프로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 지금 1년 당장 내일 우리가 코로나가 몇 명 나올지도 모르는데 3년 후, 5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접근법마다 다 문제점도 있고 뭐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인컴 어프로치예요. 소득 접근법. 왜냐하면 시장 접근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너무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비용 접근법은 이 기술가치 평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컴 어프로치는 미래에 대한 좀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컴 어프로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객관성을 가져가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에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시장 접근법은 어쨌든 매매 거래 사례를 가지고 조정 요인을 반영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유사 거래 사례를 뭐 100만 달러에 이렇게 지급했던 사례를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술은 얼마나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시장 접근법이고요. 비용 접근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소득 접근법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기술 수명 동안에 그 FCF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기술 기여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해가지고 소득접근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소득접근법은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사업화 주체의 역량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사업 가치를 산출하는데 사업 가치 산출해서 가지고는 매출 추정이나 이러한 것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 요인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가치를 산정하다 보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이 내용들 여기에 나오는 주요 요인들만 발굴이 되면 그냥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 산식에 넣어가지고 그냥 투입만 하면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발굴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소득평가법에 소득접근법에 이제 평가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사례는 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보고서의 일반적인 내용들하고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내용, 시장적인 내용, 사업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조사 내용들이 그게 다 보고서의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자료들도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참고 문헌을 적용했다 그러면 참고 문헌에 대한 내용들, 엑셀 시트를 사용했다면 엑셀 시트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첨부 문서로 다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국의 가치 평가 보고서를 보면 차이 나는 점이 뭔가 하면 외국은 굉장히 좀 얇고 그 대신에 이 첨부 자료나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첨부로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두꺼워요. 뭐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꺼울 필요는 없는데 꼭 요구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가 이렇게 줬는데 20페이지가 뭐냐, 한 50페이지는 만들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쓸데없다게 하긴 그런데 안 넣어도 될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는 데는 뭐 도움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술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술가치평가 금액과 거래가격이 동일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평가 금액이 꼭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가치평가 보고서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가치평가 결과, 금액,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시장적인 내용. 정말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정말 좋은 기술인지 아니면 시장에 정말 이런 시장이 있는 건지 시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사실은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가치평가 금액을 내는 보고서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내가 시장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좀 그런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금액만으로 보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금액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 외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도 평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때요? 얼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런 노하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픈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평가는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된 지 얼마나 이익률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창업한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는데 내가 얼마를 돈을 벌 수 있을지 돈을 번다고는 치는데 그럼 거기서 이익률이 얼마나 날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봤더니 이익률이 몇 퍼센트 가져가네. 아니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표준 재무 정보를 가지고 봤더니 이런 업종의 이익률을 얼마 정도 가져가네. 이런 것들 참조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이익률은 가져가야지 성공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이 업종마다 다 이익률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업종을 사업하는 사람 봤더니 절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다른 평균 업종의 평균 대비 얼마 정도냐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그거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 거지 이 업체 자체의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가치평가 보고서는 단순히 가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여기 보면 가치평가의 기법이나 이론은 정말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접근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통일적으로 사용돼서 강력한 손쉬운 모형은 없어요. 그죠?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술가치평가를 전문가는 다양한 많은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을 평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술도 워낙 세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분야에 적합한 기술자를 찾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럼 나 기술자 아닌데 나는 경영 전공했는데 그럼 가치평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은 시장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좀 역량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말고 모든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느냐. 모든 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기보다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맞는 분야에 좀 기술들을 특화시켜서 평가하는 게 좋겠죠. 그죠? 기술 가치 평가는 기술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좀 지나가 죄송한데요.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중에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 자료는 그냥 그 나중에 PDF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시면 좀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